안녕하세요. 올로바다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벌써 2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2주차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던 워싱턴 커맨더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27대 18로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홈에서 강팀들과의 계속해서 연전이 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였는데 일단 두 경기에서 모두 공수 양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넉넉한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이 패커스가 올 시즌에 얼마나 강력한 컨텐터 팀이 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로는 이제 9점 차이로 끝났으니까 뭐 그 정도의 압도적인 내용은 아니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경기 종료 7분여를 남긴 시점에서 이미 3포제션 차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이후로는 가비지 타임이라고 해도 뭐 크게 과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패커스 입장에서 이제 보신 팬분들께서는 글쎄요, 뭐 어떤 역전에 대한 위기감을 딱히 느낄 만한 경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리고 사실 주전 오펜시브 라인맨 중에 에런 뱅크스라던가 자크 톰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경기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승을 거뒀다는 것도 패커스 입장에서는 뭐 호재라면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이제 그 타이탄드 터커 크래프트의 활약이 가장 빛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6번의 캐치로 124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첫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패커스의 오프시즌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즌 이 터커 크래프트의 어떤 리시빙 옵션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좀 재발견을 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팀도, 그 선수 개인도 이제 거기에 좀 고무가 돼서, 이번 오프시즌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터커 크래프트를 패싱 게임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날 이제 그런 뭐 훈련의 결과물이 좀 잘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그래서 1쿼터 중반에 사실 이제 또 다른 타이트엔드 루크 머스그레이브와 나란히 옆에 이제 두 명의 타이트엔드가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 라우트를 크로스로 타면서 이제 상대 수비의 혼선을 유도를 하고 이제 터커 크래프트가 필드 우측 중앙으로 이제 길게 뻗어 나갔거든요. 이제 거기에 조던 러브의 긴 장거리 패스 연결이 되면서 무려 57야드짜리 빅플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 시즌 했던 이런 변화들이 이 플레이에 좀 단적으로 녹아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네. 일단 그 확실한 넘버원 리시빙 옵션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패커스에게 이런 크래프트의 성장이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 쪽에서는 역시나 마이카 파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70% 가까운 그 스냅에 참여를 하면서 점점 더 이 패커스에 적응을 마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날도 0.5개의 색, 3번의 쿼터백 히트로 데니얼스를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뭐 마이카 파슨스도 파슨스입니다만 전반적인 그린베이의 이 수비팀 자체가 지금 32개 팀 중에 거의 정상급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시즌은 2승 0패로 출발한 팀은 패커스 말고도 꽤 여러 팀이 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상대했던 팀들의 전력, 그다음에 경기 내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뭐 수비를 떠나서 전체적인 오버롤 전력으로 봐도 패커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약점이 없고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저 워싱턴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팀 전체적으로 러싱 공격이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19번 시도에 51야드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평균으로 따져도 뭐 2야드대 중반 정도가 찍히는 뭐 그런 정도의 지지부진한 러싱 공격이었고 어 데니얼스의 패싱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좀 단조롭게 가다 보니까 막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수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패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결국 시즌 직전에 이제 팀에서 내보냈던 이 브라이언 로빈슨 주니어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사실 이날 이제 패배도 패배지만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주전 러닝백 오스틴 에클러, 그다음에 디펜시브 라인맨 디트릭 와이즈 주니어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은 나오지만 이렇게 시즌 초반에 또 핵심적인 선수들이 이런 시즌 아웃이라는 장기 부상을 여러 명 당한다는 건 정말 악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안 그래도 러닝백 뎁스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 오스틴 에클러까지 지금 빠지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브라이언 로빈슨 주니어에 대한 생각이 더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쿼터백 제이든 데니얼스도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3주차에 결장이 좀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워싱턴이 이래저래 예, 좀 골치 아픈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털스덴 풋볼 경기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41대 17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레이븐스 역사상 최다승을 거둔 쿼터백이 바로 조 플라코입니다. 그 조 플라코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유니폼을 입고 볼티모어의 첫 원정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참 타이밍도 묘했던 게 올해가 레이븐스 창단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기념 행사를 홈 개막전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 홈 개막전이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븐스의 역사에서 사실 조 플라코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예, 팀의 마지막 우승을 함께한 이제 주전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뭐 공교롭게도 또 조 플라코를 초대를 해서 이 뭐 기념 행사를 치른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레이븐스가 지난주 빌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 불안이 좀 드러났었던 모습이었는데, 레이븐스의 수비진이 이제 1주차 패배 이후에 플레이어즈 온리, 그러니까 선수들만 참석할 수 있는 디너 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그 미팅이 이 수비력을 좀 바꿨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팀 스포츠고 또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팀 내에서의 어떤 미팅, 뭐 피드백,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조직력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뭐 음. 워낙 가지고 있는 재능은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레이번스의 디펜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또 경기력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와는 반대로 이날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이 타이런 월레스, 디본테즈 워커였습니다. 둘 다 팀 내에서는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들이죠. 한 4, 5번 정도 리시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3개 터치다운을 합작하면서 레이븐스 스킬 플레이어진이 얼마나 두터운 뎁스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주전 선수들이 부상 혹은 부진에 이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 멤버들의 활약은 언제나 뭐 모든 팀으로서 다 반가운 소식이겠죠.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내내 좀 지지부진한 공격으로 끌려가던 그런 경기가 됐었는데, 이게 수비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버텨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 그 수비마저 무너지면서 경기를 손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일스 게러 선수가 embarrassing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지를 못했었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막아내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덴젤 워드가 다리에 쥐가 나면서 이제 이탈을 했던 부분이 결국 이제 큰 좀 구멍이 됐고, 그 자리에 들어왔었던 캐머런 미첼 쪽에서 터치다운을 3개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컨더리 뎁스에 대한 문제가 좀 드러났었던 브라운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첫 두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조 플라코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좀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러니까 스테판스키 감독이 쿼터백 교체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게 립서비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쿼터백 교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쿼터백을 곧 교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향후 일정들이 패커스, 라이언스 원정, 그다음에 런던에서 바이킹스와의 경기, 그 다음이 스틸러스 원정이거든요. 이런 일정들이 아주 험난한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 쉽지 않은 일정들 뒤에도 플라코가 과연 계속해서 선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때쯤에는 이제 딜런 가브리엘이나 쉐도우 샌더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 플라코가 물론 뭐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이제 커리어 황혼기에 있는 자원이고 이제 음, 말씀해주신 뭐 게브리얼이라던가 섀도우 샌더스 이런 선수들은 이제 올해 이제 NFL 커리어를 시작하는 아주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음, 기회를 주고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가능성을 보기에는 사실 젊은 선수 쪽으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또 크겠죠. 네, 그래서 어,
폴라코가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주전 자리를 지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그 변화 타이밍이 언제쯤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음, 그 두 번째 기회를 누가 받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잭슨빌 제기어스와 신시내티 벤갈스의 경기입니다. 31대 27로 벤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어 글쎄요. 개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주 작은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해보면 슬로우 스타터 이미지가 이제 벤갈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2018 시즌 이후 처음으로 이제 2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종료 18초를 남기고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이 제이크 브라우닝의 극적인 역전 러싱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좀 만끽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큰 전력 이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벤갈스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한 승리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조브로우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어, 조브로우의 왼쪽 엄지발가락 관절 인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 끝나긴 했습니다만 최소 복귀에는 석 달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 달이란 얘기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날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던 제이크 브라우닝이 이제 계속해서 주전 쿼터백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될 텐데 이날 브라우닝이 이제 그 역전 드라이브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인터셉션을 3개를 던질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제이크 브라우닝이 아니라 2023 시즌에 이제 제이크 브라우닝이 이 조버로의 빈자리를 메워서 4승 3패를 기록을 했었던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이크 브라우닝의 모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제 2승으로 시즌을 출발했고 5할이 조금 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마무리는 또 조버로가 돌아와서 또 막차 턱걸이 정도는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버로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사실 올해가 프로 커리어 이제 이 6번째 시즌이거든요. 근데 벌써 3번째 좀 큰 부상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2번의 부상은 모두 이듬해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할 정도로 음, 언제 부상을 당했냐는 듯이 곧바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오뚜기 같은 뭐 스타일의 뭐 선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연 이 3세번, 이 세 번째 큰 부상도 또 이겨내고 화려한 컴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근데 음. 뭐 100% 혹은 120%로 이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 세 달은 버로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번 시즌을 기대했던 어떤 벤갈스 구단 그리고 팬들의 어떤 플랜은 좀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조브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돌아와서 잘 할 거예요. 잘 하겠지만 벵갈스가 전반적으로 팀 구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기어스로 넘어가 보면 이제 트래비스 헌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막전에 음, 이어서 이날도 이제 공격과 수비를 이제 모두 병행을 했는데 특히 이날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스냅 참여율을 이제 10%대에서 60%대로 이제 크게 올리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한 60% 정도의 스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3번의 캐치 22 리시빙 야드, 수비에서는 2개의 태클, 1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는데 글쎄요, 뭐 아직은 뭐 적응기를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음, 어쨌든 한쪽에 전념하는 선수들보다는 이제 훨씬 많은 스냅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 양면에서 60% 정도라고 하면 이제 80번이 넘는 스냅에 들어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공격이든 수비든 뭐 실제로 내가 태클을 하고 뭐 캐치를 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스냅에 참여를 해서 정해진 라우트를 뛰고 뭐 상대와 몸싸움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다 체력을 소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트래비스 헌터가 대학보다 이제 훨씬 더 이런 피지컬 싸움이 타이트한 이 프로 무대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스냅을 소화를 정말 매주 매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예, 그런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일단 좀, 기초적인 뭐 미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잘 수행된 이후에 그럼 리시버와 코너백으로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오히려 두 번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그 프로 무대에서의 체력적인 부분은 부상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 과연 이제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대학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 수비, 많은 스냅을 소화를 했던 건 맞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프로 무대에서는 그 어떤 피지컬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경쟁들을 이겨내고 체력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40대 37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4쿼터에만 양 팀이 41점을 주고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난타전을 펼쳤던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연장까지 이어졌던 승부 끝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이 경기의 주인공은 연장에 46야드짜리 결승 필드골을 만들어냈었던 댈러스의 키커 브랜든 오브리였습니다. 마지막 투미닛에서 이제 양 팀이 터치다운 하나씩을 주고받은 이후에 오브리가 64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여기서도 이제 서로 진짜 마무리를 짓지를 못해가지고 공격권이 두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결국 이제 자이언츠 쿼터백 러셀 윌슨이 치명적인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댈러스가 또 한 번 공격권을 가져갔고 오브리가 46야드짜리 결승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음. 이 브랜든 오브리가 저는 글쎄요, 저스틴 터커 이후에 어떤 키커의 고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키커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서도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음, 거리와 상관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높은 성공률로 이 킥을 넣을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제 어떤 압박이 심한 이제 프레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쿼터 막판이라던가 이런 연장 승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플레이오프 승부라던가 이런 걸린 것이 더 많은 상황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찾고 평소와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정도의 능력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가지고 있는 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죠. 뭐 좀 100% 힘을 짜낸다라기보다 그냥 골키퍼가 골킥 하듯이 그냥 툭 차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60야드 이상 또 필드골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 브랜든 노브리의 활약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고, 그래서 터커가 지금 좀 커리어의 위기를 이제 겪은 상황에서 아마 그 후계자로서 좀 저희가 인정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활약이 꽤 긴 기간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활약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사실 뭐 저스틴 터커가 사생활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선수로서의 어떤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시즌 제외하고 굉장히 솔리드한 활약들을 펼쳐왔었거든요. 그것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날 승리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어, 올 시즌 첫 승을 가져가게 됐는데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이제 감독으로서 첫 승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반칙만 14개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160야드를 내줬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페널티 야드 기록이라 그래요. 자이언츠가 사실 지난주보다는 이제 훨씬 더 공격적인 면에서 이제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글쎄요, 이제 이런 페널티 문제는 좀 심각했죠. 예, 14개의 페널티, 뭐 160야드라는 건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러셀 윌슨이 물론 분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연장전에서 또 아쉬운 모습이 나왔고, 이래저래 자이언츠의 이번 시즌도 그렇게 이제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52대 21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NFC 북부지구 라이벌 맞대결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경기지만 지난 시즌까지 이제 라이언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았었던 벤 존슨이 베어스의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결과는 디트로이트의 대승으로 끝이 났어요. 라이언스의 이제 세이프티 브라이언 브랜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좀 재밌었는데
이 벤 존슨 베어스 감독이 이제 지구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배신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브랜치가 뭐 나는 벤 존슨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 존슨이 이제 지구 라이벌 팀으로 간 것은 이제 굉장히 유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에서 더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좋은 경기가 나왔던 것 같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브랜치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뭐 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러한 영향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라이언스가 지난 경기에 어떤 부진을 딛고 작년까지 보여주던 그 무자비한 공격력으로 이제 베어스와 벤 존슨을 좀, 짓밟는 예, 그런 경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 사실 이제 뭐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워낙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팀이었습니다만 지난 경기 이 패커스와의 맞대결에서 공격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라이언스가 괜찮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았었는데 적어도 이날 경기만큼은 지난 시즌의 라이언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프가 이제 턴오버와 색 허용 없이 이제 무려 5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제 패서 레이팅을 받았고 러닝백 자미르 깁스와 몽고메리가 합쳐서 이제 151 러싱 야드에 2개의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뭐 넘버 원, 투 리시버인 이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과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둘이 합쳐서 223 리시빙 야드에 4개의 리시빙 터치다운 뭐 쿼터백 및 이제 주요 스킬 플레이어 전반에 걸쳐서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기력이 나오면서 뭐 대승을 거뒀고 이제 사실 라이언스가 이제 정규리그에서 연패를 당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10월 이후에 정규 시즌 연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이제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라이언스 공격의 템포를 전혀 좀 따라잡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1쿼터 후반부터 뭐 펌블, 고포리 실패, 그리고 인터셉션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좀 끊기고 말았고 뭐, 롬 오든제가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128 리시빙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만, 오든제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기억이 나는 선수가 있느냐? 글쎄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베어스도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많은 보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라이언스보다 이제 선수단 구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벤 존슨의 어떤 창의적인 오펜스 스킴이 선수들에게 아직 완벽하게 녹아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 차이도 있고 어떤 시간의 차이도 있었겠죠. 어떤 훈련을 하면서 서로 이제 컨셉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는 거는 또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핏하게 지금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벤 존스는 이제 뭐 상대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라는 좀 간결한 표현으로 이제 이날 패배를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친정팀에게 혼쭐이 나면서 아직 감독으로서는 첫 승 신고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주차 이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33대 27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뭐 패츠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죠. 특히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데본 에이 체인이 그 아웃 바운드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지는 쪽은 패트리어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실력적으로 앞서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일단 드레이크 메이의 경기력이 좀 좋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리빌딩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쿼터백이 성장하는 부분이잖아요. 드레이크 메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패트리어츠 팬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 메이의 활약이 굉장히 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득점을 드레이크 메이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페이트리어츠가 30득점을 넘겼습니다. 언제 30득점 만들어낸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정말 오랫동안 30득점을 기록을 하지 못한 페이트리어츠였는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2년에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38득점을 만들어냈던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2년 10월이었는데 당시 이제 쿼터백이 베일리 제피였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조금 실감이 나죠. 음. 거의 한 3년 만에 30득점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방금 라이언스 이야기를 할 때 2022년 10월 이후 정규 시즌 연패에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한 시기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션의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정규 시즌 연패라는 거는 글쎄요 뭐 슈퍼볼 우승을 하는 팀들도 한 시즌에 한 번 정도는 분명히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사실 이 30득점이라는 것도 거의 최하위 팀도 사실 1년에 한두 번쯤은 이제 할 법한 기록인데 네, 뭐 난이도는 다르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한 기록은 맞다라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이 있었던 네, 두 팀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 패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얘기인데, 투아가 드래프트가 된 이후에 투아 상대로 패츠가 이긴 적이 없어요. 이 경기 전까지 7전 전패였거든요. 근데 투아가 선발로 나선 마이애미 돌핀스를 처음으로 이겼다. 이거는 이제 패츠 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투아가 이제 계속 돌핀스에 있는 동안에는 뭐 매년 두 번씩 만나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악연을 끊는 승리는 언제나 좀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패트리어츠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쵸. 이게 어,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부진, 어떤 패스러시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보완을 해야겠죠. 특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터레 윌리엄스가 지금 이제 건강상의 이슈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비의 어떤 경기력 자체가 좀 예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비 맛집 패트리어츠와는 여전히 좀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고 특히 크리스티안 곤잘레스의 공백이 적지 않다라는 게 여전히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어떤 뎁스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좀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부분, 어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진 쪽에서 계속해서 미스테이클이 나오고 있는 부분, 뭐 로버트 스필레인이라든지 크리스티안 앨리스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특히 스필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런 게임을 좀 막아주고 태클을 좀 많이 해주길 바라면서 영입을 한 선수인데 미스태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수비 쪽에서의 그런 분전이 좀 필요한 패트리어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커가 이제 이번 드래프트 6라운드에 지명을 했던 안드레스 보레갈레스라는 이제 신인 선수였는데 필드골 하나 이제 두 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아직 신인 선수니까 뭐 기회를 조금 더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엑스트라 포인트를 사실 한 경기에 두 개 놓친다라는 거는 뭐 프로 선수로서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경기력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아니 왜 계속 그 드래프트에서 키커를 지명을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뽑으려면 정말 맥피어슨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좋은 선수를 뽑아 오든지 꼭 뽑아도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뽑은 게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뭐 몇 라운드였어. 아무튼 이제 또 중하위 라운드에서 키커 뽑았다가 대차게 말아먹었죠. 그러고 또 뽑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이게 비나텔이라는 또 역대급으로 꼽히는 이제 키커를 보유했던 팀이기 때문에 좋은 키커를 가지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잘 아는 팀이고 음, 근데 이제 비나티에리는 어쨌든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뭐 그 대체를 하려면 우리가 좀 드래프트에서 선제적으로 뽑으면서 좀 좋은 키커를 선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한 경기니까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불안감이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킥을 차야 될 상황 자체가 없는 게 불안하죠. 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부진에 빠져 있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를 했다는 거. 겨우 이겼다는 부분이 패트리어츠의 현 주소입니다. 냉정하게. 아직은 갈 길이 좀 많이 멀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경기에 앞서서 이제 작년 2라운드에서 뽑았던 와이드 리시버 제린 폴크를 세인츠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팀에서 정말 얼마나 꼴 보기 싫었으면 벌써 이제 팔아치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차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폴크는 폴크인데 이런 선수를 계속해서 드래프트에서 뽑는다라는 건 이거는 드래프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단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단장 및 스카우트 팀이 지금 이 리시버 쪽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리시버 쪽은 뽑는 족족 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돌핀스 이야기로 가보면 이제 0승 2패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는데, 글쎄요, 뭐, 콜츠, 네, 패트리어츠, 사실은 돌핀스의 전력을 생각하면 이전 전승으로 그것도 좀 시원한 경기 내용으로 이겨야 되는 팀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뭐, 내용은 고사하고 이제 승리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오프시즌 리뷰 때도, 돌핀스가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때문에 좀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좀 시즌 초반 현실로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음. 사실 풋볼이 한 시즌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는 리그이기 때문에 돌핀스 입장에서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콜츠한테 진다? 그것도 개막전에서? 그것도 지난주처럼 충격적인 스코어로 패배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막전이고 한 경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패트리어츠 상대로 크게 이겼다라고 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패트리어츠한테 정말 졸전 끝에 패배를 한다? 이거는 진작에 좀 리셋 버튼 누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투아의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올 시즌 제외하고 나서도 3년이 더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대로라면 글쎄요. 이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사이클이 어떤 상승기라기보다 약간 하락기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뭐 타이릭 힐, 뭐 이런 선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투아도 이제 계속해서 부상 리스크가 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은 돌핀스의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나이너스와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26대 21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은 글쎄요 이것도 저한테는 좀 아픈 얘기인데 맥 존스가 선발로 나서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경기 초반에는 제가 아는 맥 존스의 모습이었었는데 경기를 점점 치르면 치를수록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날 이제 39번의 패스 시도 중에 26번의 성공, 279야드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113.1의 패스 레이팅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평행 세계에서 페이트리어츠가 뽑지 않은 맥 존스는 사실은 좋은 쿼터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패츠 팬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런 보는 게 편하지만은 않은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리시버들을 활용하면서 게임을 풀어가려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어쨌든 패트리어츠 시절 좀 보여주지 못했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만 뭐 이날 한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브록 퍼디를 제치고 주전 쿼터백은 맥 존스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뭐 두 어렵죠. 선수의 계약 관계라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준 뭐 기간이라던가 이런 일종의 뭐 신뢰도 신용 점수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차곡차곡 쌓여야 올라가는 거죠. 한 경기 잘했다고 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 존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 포트폴리오를 남겨놓는 것 자체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나 이렇게 잠깐 기회 있었을 때 잘했어 라는 걸 좀 보여주면 또 다른 팀에서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이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맥 존스 개인에게도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 브로퍼디가 이제 훈련에 복귀하기는 했습니다만 3주차에 바로 나오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맥 존스 입장에서는 일단 한 달 그 빚을 잘 갚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느냐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나 더 이 기회가 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한된 기회 속에 그러니까 이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 증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고 나이너스가 이제 팀 전체적으로 보면 또 부상자가 나왔어요. 이날 이제 칼 유스첵이 컨커션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고 레프트 가드 벤 바치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될 것 같은데 산타클라라의 굿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츠는 뭐 0승 2패로 또 시즌을 출발하게 됐는데 뭐 스펜서 레틀러라던가 뭐 엘빈 카마라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 나이너스를 넘어서긴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포스 앤 투 상황에서 색을 당하면서 공이 빠졌던 부분이 좀 치명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레틀러의 경기력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켈모가 감독으로 합류를 하면서부터 공격을 풀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좀 체급차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스펜서 레틀러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지금 승 없이 8패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좀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레틀러가 나왔을 때 이런 이제 패배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레틀러도 글쎄요, 가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어떤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레틀러가 어쨌든 빠르게 첫 승을 기록을 하는 것이 세인츠 입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네. 레틀러에게도 세인츠에게도. 다음은 이제 빌스와 제츠의 경기인데 뭐 30대 10 버팔로의 완승으로 뭐 예상대로 좀 흘러갔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앨런이 뭐 100%의 힘을 발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좀 여유가 있었다? 네, 뭐 음, 이런 정도의 요약이 어떨까 싶은데 뭐 제임스 쿡이 132 러싱 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이제 팀 전체적으로 224 러싱 야드에 뭐 러싱 시도당 평균 5야드를 나아갔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퍼스트 앤 1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세 번의 공격 안에 10야드를 전진하면 이제 퍼스트 다운 갱신이 돼서 또 다음 기회를 이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풋볼의 기본인데 러싱으로 평균 5야드씩 나아간다? 그러면 패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어떤 턴오버의 리스크가 적은 러싱 공격만으로도 계속해서 전진을 해서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뭐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러싱 시도당 5야드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파괴적인 기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빌스가 이런 러싱 공격을 보여주면서 제츠를 좀 넉넉하게 따돌렸던 그런 경기였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김수겸이 빠진 상향이지만 상대를 제압했다. 약간 이런. 특히 이제 이날 앨런이 1쿼터 막판에 그 코피가 나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랑 충돌을 하면서 헬멧이랑 콧등이 좀 부딪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설스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를 치른 시점이지만 이게 돌핀스를 상대로 3주차에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스 수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뭐 레이번스도 앞서 1주차 대비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빌스도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서로가 이제 공격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수비가 조금 개막전에 고전을 했습니다만 뭐 제츠를 상대로는 뭐 충분히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츠는 우리가 알던 제츠의 모습 그대로였죠.
이게 지구 라이벌이라 그런지 패트리어츠가 이기는 거, 뭐 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구 라이벌 팀들이 못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츠가 정말 못하는 걸 보고 좀 안심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날 뭐 토탈 야드가 154야드, 서다운 11번 시도 모두 실패. 뭐 이런 부분들이 제츠의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4쿼터 이제 저스틴 필즈가 컨커션 때문에 이탈을 했는데 그 전까지 11번의 패스 시도에 3번 성공, 27야드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제츠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스틴 필즈 왜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츠도 아마 우리가 왜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금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피츠버그 리뷰인데 사실 피츠버그와 제체 1주차에서는 로저스도 필즈도 뭐 서로 좀 유니폼을 바꿔 입은 영향 때문인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2주차에서는 또 나란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직은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인지를 좀 알기는 어렵다. 예, 근데 하지만 분명히 또 필즈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저점 이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는 필드의 저점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뭐 뮤직비디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또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는 게 좀 제츠답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시애틀 시옥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31대 17로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도 이제 1주차 그 피츠버그 경기처럼 주전 쿼터백이 교체가 됐다라는 또 공통점을 가진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도 했었죠. 어, 피츠버그가 이제 1주차 경기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이제 홈 경기이기도 하고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애틀이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에 이제 시애틀이 23경기 만에 오프닝 드라이브 터치다운을 성공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음,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뭐 그런 기록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시애틀이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것과는 별개로 또 전반에 이제 다놀드의 인터셉션이 2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필드골 미스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갔던 시애틀의 전반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후반에 수비와 스페셜 팀에서 뭐 상대 실수까지 이제 겹치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고 이제 재역전승을 거뒀다. 예, 이런 뭐 경기를 요약하자면 이제 이 정도인데 이 스페셜 팀 이야기는 사실 피츠버그 파트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잠시 좀 뒤로 이야기를 옮겨 놓겠습니다. 뭐 시애틀 얘기로 좀 계속해서 해보면 다놀드의 턴오버도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력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활약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케네스 워커가 이날 105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가 8번의 캐치에 103 리시빙 야드, 그리고 쿠퍼 컵이 7번의 캐치에 90 리시빙 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이 세 선수가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했고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던 부분이 가장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막전에 이제 나이너스를 만났을 때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를 제외한 나머지 두 선수는 좀 활약이 미비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두 선수도 좀 자신감을 되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피츠버그는 이제 에런 로저스가 제츠라는 이제 도파민이 좀 사라진 탓인지 예, 이날만큼은 1주차 때 경기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 사실 제일런 워렌의 야드 애프터 캐치가 빛났던 이제 플레이라던가 뭐 점수 차가 이미 좀 많이 벌어진 뒤에 4쿼터에 쫓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패싱 야드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로저스의 어떤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던 경기 양상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워렌의 빅플레이로 이제 상대 골라인 근처까지 잘 전진을 했었던 이 3쿼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동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다운이 나왔다면 이제 리드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저스가 이 프라이어무스에게 던진 터치다운 패스 시도가 상대 엔드존 안에서 이 상대의 코너백,
이 데리온 캔드릭의 인터셉션에 막히면서 리드를 잡지 못했던 것이 좀 결정적이었고 그 뒤에 뭐 아직 2주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 최고의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피츠버그가 좀 흐름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프로 무대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장면들 중에 하나죠. 이게 4쿼터에 시애틀이 이제 석점을 앞서 나간 상황에서 스틸러스가 이제 킥오프를 통해서 공격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턴을 해야만 되는 랜딩 존에 공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공이 케일럽 존슨의 몸에 맞고 스틸러스의 엔드존으로 굴러갔습니다. 이게 스페셜팀 선수의 몸에 맞고 엔드존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인플레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브릴 페퍼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이 공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시애틀의 조지 홀라니가 이 공을 엔드존에서 리커버리를 했고 그대로 터치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리터너의 몸에 맞고 굴절이 됐기 때문에 라이브 볼 상황이거든요. 누구든 공을 먼저 잡게 되면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 공을 잡게 되면 세이프티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밖으로 쳐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예 뭐 엔드존 밖으로 나가버렸으면 뭐 스틸러스가 20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을 쫓아가고 뭐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캘럽 존슨 자체도 문제지만 자벨 페퍼스를 제외한 나머지 스페셜 팀 전체가 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리플레이를 보더라도 이게 몸에 맞아서 확실히 굴절이 되는 느낌은 좀 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맞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캘럽 존슨이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좀 취했었어야죠. 일단 음, 자기는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동료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쫓아간다고 해서 사실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공을 지켜내면 설령 이제 쓸데없는 추격이 결과적으로 될지라도 뭐 그것이 팀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선수들의 집중력도 분명히 좀 떨어져 있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적들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킥오프 항공이 곧바로 엔드존에서 잡히거나 엔드존을 아예 넘어가서 뭐 리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원래 이제 30야드에서 공격을 시작하던 것이 35야드로 그러니까 리턴 팀에게 좀 유리해진 어떤 규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NFL 32개 팀들이 지난 시즌보다 상대의 리턴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엔드존까지 킥을 차지 않고 랜딩존에서 공을 잡아서 리턴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의 비율이 크게 늘었거든요. 아마 음. 제가 한 봤을 때는 뭐 3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 이제 리턴을 하게 한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리턴의 상황이 많아지게 되면 이날 피츠버그가 겪었던 상황이 다른 팀에게도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팀들도 이 장면을 좀 교육 자료로 삼아서 스페셜 팀 선수들에게 좀 가이드를 주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좀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신입 때 좀 기억이 나는데 아나운서 팀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선배들이 신입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방송 사례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때 그 교육 자료로 사용됐던 영상이 지금까지도 교육 자료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신입 직원들 들어왔을 때 그 영상으로 또 교육을 해주기도 했었고, 예, 그렇게 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케일럽 존슨의 이 영상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좀 교육 자료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게 룰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가장 유력한 교보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램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인데 33대 19 이제 램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스태포드가 이제 푸카나코아와 다반테 애덤스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뭐 나코아와 애덤스가 242 스크리미지 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을 합작을 하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스태포드가 커리어 내내 이런 리시버들을 데리고 뛰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리시버가 한 명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리시버를 두 명을 데리고 뛰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태포드가 커리어 내내 이런 정말 탑급 리시버들을 여러 명 데리고 뛰었더라면 통산 커리어 스탯이나 반지 개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캠 워드의 어떤 성장, 리그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즌 1차적인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기록적인 면만 보면 지난주보다 뭐 크게 개선됐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만, 경기 내용, 과정에서는 그래도 1주차보다는 조금 더 리그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의 소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죠, 캐모드한테. 근데 뭐 어쨌든 경기를 좀 들여다봤을 때는 뭐 포켓에서의 어떤 침착성이라든지 포켓을 벗어나서 동료들에게 볼을 연결하는 이런 모습들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테네시 타이탄스의 어떤 현재 상황이 팀이 뭐랄까요? 그 현실은 시궁창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캠 워드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세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1번 픽으로 리그에 데뷔하는 쿼터백들의 좀 숙명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예, 지난 시즌 가장 좋지 않은 전력을 가진 팀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 팀이 오프 시즌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이제 하위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캠 워드가 얼마나 자신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하위권 팀이니까 조금 더 시간은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주어진 현실을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2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애리조나가 정말 뭐 가까스로 승리를 지켜내면서 기분 좋은 2연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경기 시작부터 조시 스웨시 스트립 색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제 리커버리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리조나가 수비에서 만들어낸 득점을 바탕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3쿼터까지 27대 9로 크게 앞서가면서 뭐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만 펜서스가 뒤늦게 좀 불이 붙으면서 경기 막판에 좀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격이 정말 얼마나 무서웠냐면,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까지 이제 펜서스가 해내면서, 오히려 이제 역전 끝내기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순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다 잡은 고기를 좀 놓칠 뻔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포스다운 상황에서 베테랑 칼라이스 캠벨의 게임 실링 색이 나오면서 승리를 가까스로 지켜낼 수 있었던 애리조나였습니다. 그래서 세인츠, 펜서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약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팀들과의 초반 2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에 좀 초반 승수를 쌓는데 좀 용이했었던 애리조나였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 그 나이너스를 상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선 두 경기보다 이제 훨씬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브로퍼디가 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너스를 어차피 1년에 두 번 만나야 된다면 브로퍼디가 없는 타이밍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은 거니까.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대진운 면에서는 잘 풀려가고 있는 시즌 초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펜서스는 브라이스 형이 이날 무려 55번의 패스 시도를 해야 했을 만큼 크게 뒤졌던 경기에서 패싱 게임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이 나왔더라면 뭐 또 팀으로서 좋은 터닝 포인트, 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펠컨스와 홈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시즌 첫 승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원정 2연전으로 시즌을 출발했는데 결국 이제 승리를 신고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고 어쨌든 홈으로 돌아가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해야겠어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입니다. 29대 28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콜츠가 2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한 것도 좀 놀랍죠. 그것도 데니얼 존스와 함께 2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데니얼 존스가 아니었습니다. 키커 스펜서 슈레이더가 마지막 역전 끝내기 필드골 포함해서 5개의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60야드짜리 끝내기 필드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브론코스의 라인베커 돈드라 틸먼이 레버리지 반칙을 범하면서 15야드 페널티를 받았고 결국 이제 45야드짜리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다시 한번 받게 됐는데 45야드를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 레버리지 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필드골 상황에서 수비 선수가 이제 상대 팀 혹은 이제 동료 선수의 손을 짚고 점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지지대 역할로 뭐 사람의 뭐 몸을 써서 점프를 하게 되면 이제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이제 키커가 뭐 킥을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날 이제 이런 페널티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론코스 입장에서도 이날 보닉스가 충격적인 개막전 퍼포먼스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다 잡았던 승리를 저 마지막 반칙 하나 때문에 내줘야 됐던 부분이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FA로 영입한 드래그린로우가 이제 훈련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빠르면 이제 3주차 혹은 4주차쯤에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날도 이제 조나단 테일러를 막는데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드래그린로우의 합류가 이제 상대 런을 막는 런 디펜스 쪽에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글스와 칩스의 경기, 그러니까 지난 슈퍼볼의 리매치였는데 20대 17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난 슈퍼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난 슈퍼볼에서의 스코어가 40대 22였으니까 그 경기보다는 격차가 좀 좁혀졌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뭐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날 경기를 통해서 이제 투시 푸시를 계속해서 좀 허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생겼어요. 이날 경기에서 이제 이글스가 총 7번의 투시 푸시를 사용을 했었고 이게 전체 공격 스냅의 11.7%나 될 만큼 높은 비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거리에서는 이제 어김없이 투시푸시를 사용을 했었던 이글스였는데 이날 퍼스트스타트 반칙을 심판이 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좀 논란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나고 이제 여러 팀들이 이 투시푸시를 좀 룰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가 또 나왔고, 이제 구단주 투표에도 붙여졌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려면 이제 32표 중에 이제 24표죠.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의 지지를 얻어야만 어떤 규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만큼의 표는 좀 모이지를 않으면서 이게 규정으로 이제 금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날 경기 때문에 시즌 끝나고 다시 또 투표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글스가 좀 잘하는 플레이고, 그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으면 심판이 더 잘 잡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심판이 보기 어려운 플레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저도. 그러면 더 잘 잡아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너네 금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잘 보면 될 일이에요. 투시푸시라는 이 공격 스킴이 모든 팀들이 다 딸깍하면서 퍼스트 다운 따내고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 모두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걸 잘 못하는 팀들이 불평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이게 물론 이제 이글스 입장에서도 이런 반칙 없이 투시푸시를 깔끔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숙제는 분명히 있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밴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글스가 이걸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투시푸시가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NFL 사무국 쪽에서 이제 심판들과 각 팀의 이제 매주 그 교육 비디오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투시푸시 플레이에서는 스냅 전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일종의 당부, 뭐 가이드 같은 걸 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심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죠. 뭐 어쨌든 이제 칩스가 이날 경기를 내주면서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칩스가 마지막으로 2패로 시즌을 시작한 게 2014년이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마홈스 시대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뭐 리시버진들의 공백이라는 핑계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다이너스티라고 불리는 칩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시즌 출발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리시버진의 공백 때문인지 마홈스가 평소보다 더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스크램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홈스도 이제 데뷔 초기에는 정말 이런 스크램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플레이를 연장하는 용도, 그다음에 정말 비상 상황에서만 자신의 발을 활용하고 이제 나머지는 어떤 자신의 패싱으로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많이 풀어가는 스타일로 조금씩 이제 변화를 했었는데, 이날은 좀 데뷔 초기의 모습처럼 스크램블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이글스라는 뭐 지난 시즌 자신의 이제 쓰리핏을 막아섰던 팀을 좀 넘어서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온몸 비틀기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홈스가 경기를 하는 걸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패츠에서 이제 말년에 리시버 없이 고생하던 탐 브레이디를 좀 보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침 이제 브레이디가 이날 경기를 좀 중계를 했었는데, 브레이디는 마음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더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트래비스 켈시가 또 치명적인 실수로 인터셉션까지 허용했던 부분이 칩스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 물론 이제 시즌 치르면서 돌아올 선수들 돌아오고 경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인 모습의 칩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건 지난 시즌에도 그런 느낌이랑은 조금 거리가 생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만큼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AFC의 다른 경쟁팀들이 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야, 이제 칩스가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은 팀들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음. 레이번스라던가 빌스라던가, 예,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팀들도 있을 텐데, 칩스가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또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도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칩스를 한 번은 꺾어야 되는 거니까, 예, 다른 팀들도 이제 너무 그 기대감에 이제 취해 있기보다는 이제 내실을 다지고 칩스를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약점을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falcons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2대 6으로 애틀랜타 falcons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뭐 글쎄요. 저희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지난주에 결정적인 필드골 미스를 했었던 구영애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토요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한 서너 시간 전에 발표가 됐어요. 어,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뉴스가 됐고, 이날 이제 구영애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에 나섰던 이제 파커 로모가 54야드짜리 필드골을 포함해서 필드골 5개, 엑스트라 포인트 1개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확실하게 좀 주전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최근에 뭐 고영애 선수가 좀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커리어가 있으니까 이제 자리를 못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여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다시 좀 다른 팀에서 기회를 잡아서 예전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이 없는 기간을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좀 선수의 감정에 이입을 해보면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만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 이 키커라는 어떤 순간의 집중력, 뭐 멘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에게는 이제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구영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는 그래도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만 다시 좀 커리어에 지금 위기를 맞은 상황이고, 그래서 구영희 선수가 이제 약간의 쉬는 시간 동안 이 리프레시도 하고
다시 한번 좀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두 번째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로 다시 좀 돌아가면 2024년 1라운드 픽 출신의 쿼터백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그리고 제이제 베카티의 맞대결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팔컨스가 바이킹스를 상대로 공수 양면을 모두 압도하면서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음. 공격에서는 이제 러닝백 비잔 로빈슨이 22번의 러싱 시도에 이제 무려 143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주도를 했고, 수비에서는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신인 선수들이 빛나면서 바이킹스의 공격을 아주 잘 틀어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뭐 1라운더 듀오 젤런 워커, 제임스 피어스 주니어 이제 이런 라인베커 선수들이 나란히 이제 색을 기록을 했고, 또 제비어 와트, 빌리 보우먼 주니어, 이 애틀랜타가 이제 미드 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에 뽑았던 이 세컨더리 선수들이 또 인터셉션을 각각 하나씩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수비에서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면 이미 공격은 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로 많이 채워져 있고 어느 정도의 검증이 끝난 선수들이 또 많은 펠컨스기 때문에 시즌 전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봤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소득이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킹스는 이날 뭐 패배도 뼈 아픕니다만 주전 쿼터백 제이제 메카티 그리고 이제 주전 러닝백 애런 존스를 모두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주 정도는 정상적인 오펜스를 좀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일단 메카시는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빠르면 한 2주, 길면 한 4주 정도 뒤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그런 예정인데 에런 존스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아이알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최소 이제 4주를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이 빠져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백업 쿼터백과 함께 워크로드를 조금 많이 받아서 러닝백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전 러닝백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향후 몇 주 동안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뭐 다놀드와 함께 뭐 여러 이제 이프 요소들이 잘 터지면서 정규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이킹스였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좀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두 경기가 남았죠. 먼데이 나잇 풋볼 첫 번째 경기였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0대 19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베이커 베이필드가 또 한 번 경기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투미닛에서 보여줬던 80야드짜리 드라이브는 진짜 뭐 예술이었어요. 음. 지난주에도 이제 펠컨스 상대로 경기 막판에 집중력을 보여줬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러셀 윌슨이 갖고 있었던 사쿼터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좀 물려받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템파베이가 이제 난적 휴스턴을 꺾으면서 2연승으로 이제 시즌을 출발하게 됐고 텍산스가 0승 2패로 출발을 한 게 좀 의외의 사실이죠. 그래서 AFC 남부지구 우승은 뭐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뭐 AFC의 또 패권을 노릴 수 있는 잠재적인 다크호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에 비해서 시즌 출발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칩스도 그렇습니다만 텍산스도 이제 그 AFC 남부지구 순위표 최하단에 이름을 올려놓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팀이거든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공격에서의 파괴력이 좀 잘 나오고 있지 못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닉첩이 경기 막판에 25야드짜리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경기 내내 런 게임이 잘 안 풀렸습니다. 결국 이제 공격 쪽에서의 리듬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런 게임이 더 풀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텍사스의 오라인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마냥 또 여의치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휴스턴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레러미 턴시를 내보내고 뭐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이 충분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우려를 표했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문제를 좀 해결을 잘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저스와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20대 9로 LA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차저스가 그야말로 수비의 힘을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갔죠. 이날 제시 민터가 이끄는 차저스의 수비진이 그야말로 질식 수비를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노 스미스를 상대로 이제 3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뭐, 터치다운도 하나도 내주지 않았으니까, 뭐, 디펜스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뭐, 9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다 해줬다라고, 뭐, 봐도 되겠죠. 다만 이제 칼릴 맥 선수가 팔꿈치 과신전이 되면서 경기 초반에 이탈을 했습니다. IR에 올라가게 됐는데 다만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시즌 아웃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일단 뭐 7주차 이후에나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록 바워스가 뭐 팀의 넘버원 리시빙 옵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좀 침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주차 패츠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무릎 부상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100% 컨디션이 아닌 것이 이렇게 필드 위에 나서기는 하지만 그 미묘한 경기력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노 스미스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브록 바우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스스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날 그 브레이디가 레이더스의 코칭 부스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잡혔었죠. 실제로 이제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칩 켈리와 함께 통화로 경기 플랜을 논의한다라는 그런 썰들이 있어서, 기자가 이제 피트 캐롤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피트 캐롤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다만 이제 팀 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탐 브레이디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여러 이해상충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이제 마이너리티 오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NFL의 해설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상충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설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방송이 별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사실 업으로 삼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좀 가볍게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리그 차원에서 좀 사무국에서 뭔가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다른 선수였으면 모를까 브레이디잖아요. 고트라고 불리는 탐 브레이디이기 때문에 뭔가 사무국도 액션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계속해서 좀 허용을 하는 게 맞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뭔가 좀 선을 한번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우려되시는 면이 있겠지만 뭐 당장 제가 생각나는 거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보통 뭐 중계진이든 뭐 연출진이든 이렇게 중계를 가게 되면 뭐 팀의 뭐 코칭 스태프라든가 이제 선수들과 뭐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팀의 최근 근황이라던가 뭐 전략 전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지만 뭐 전반적인 좀 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듣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계에 이제 어느 정도 엠바고가 없는 선에서는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레이더스의 어떤 구단주 아니면 이제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뭐 어느 정도 게임 플랜에도 만약에 정말 관여를 하고 있다면 해설자로서 얻은 정보를 레이더스 쪽에 이제 제공을 해서 레이더스가 만나는 팀들에 대한 뭐 전력 파악을 하는데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좀 겸업을 한다는 거는 좀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시나리오들을 뭐 브레이디가 실제로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온전히 브레이디의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인 거기 때문에 예. 저도 김준호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의견에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사무국에서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이렇게 이제 2주차에 펼쳐졌던 16경기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한 주 한 주가 저희 뭐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요. 예. 그리고 뭐 부상이라던가 뭐 예상 외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 또 예상 외로 부진한 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시즌 전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 늘 NFL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업데이트를 잘 해서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